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혹시 저 좀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자꾸 훔쳐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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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전한 곳 맞아요? 정말로 여기 안전한 곳 맞나요? 혹시 저 좀 도와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아닌데, 정말 제가 아닌데, 저인 것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다 퍼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 진짜 내가 아닌데,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진짜. 야 시진아, 야 박시진, 야 너 여기 행사장에 갑자기 막 들어오면 어떡해? 다른 분들 놀라시잖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요즘 정신없이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요즘 내가 불러도 모르는 척하고 자꾸 피하고, 아니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학교를 어떻게 가? 내 얼굴이 온통 이상한 사진에 합성돼서 인터넷에 다 퍼지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인터넷에서 장난으로 떠돌아다니는 영상? 뭐 그것 때문에 학교까지 안 나오냐? 뭐 장난? 그게 퍼지면서 나한테 뭐 이상한 메시지만 오는 줄 알아? 아니, 갑자기 학교 앞에 찾아와서 날 알아보고는 조롱하는 사람도 생겼어. 매일 협박과 조롱하는 메시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심지어 어제는 우리 누나한테까지도 이상한 메시지가 오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일도 그만두고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야 설마 그 정도라고? 너 장난치는 거지? 아니 피해가 그 정도인데 아무도 안 도와줄 리가 없잖아. 다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어. 혹시나 해서 여기까지 와봤지만 뭐 포럼? 이런 포럼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신상은 이미 다 털렸고 내 사진도 인터넷에 퍼질 대로 다 퍼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해봤자 여기 일어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한 사람도 없잖아. 야 여기 왜 이렇게 크냐? 아니, 사람도 왜 이렇게 많고? 야 선생님 하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혹시 제가 유명한 사람 처음 봐서 그러는데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야 나 이거 인스타 올리면 바로 스타트이다, 그지? 야 윤찬, 너 뭐야? 난 지금 너 때문에 인생 다 망쳤는데 너는 뭐 인스타 올릴 사진이나 찍고 있는 거야? 야, 넌 양심의 가책도 없냐? 너 범죄자야, 범죄자라고! 뭐? 범죄자? 야 범죄자? 야, 하지 마. 뭐라는 거야? 야 나와봐.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야 내가 널 때리기를 했어, 만지기를 했어. 내가 너 몰카 찍었냐? 누굴 보고 범죄자래? 네가 내 사진 합성해서 SNS에 다 올렸잖아! 야 내가 올렸다는 증거 있어? 그래 뭐 내가 했다 치자. 근데 그게 뭐? 그거 진짜 너야? 너 아니잖아. 야 딥페이크는 영상 기술이고 놀이고 그냥 장난이야.
유행이라 재미로 해본 건데 왜 지만 난리야? 야, 안 그래? 야, 안 그래? 뭐라고? 야, 쫄지 마. 너 뉴스 봤잖아. 텔레그램에서 사건 터져도 정보 제공 안 해주는 거. 우리 잡힐 일 없어. 야, 그리고 내가 올렸던 증거 어딨냐? 난 그냥 SNS에 올린 거고 그걸 가지고 놀린 건 딴 애들인데 어쩌라고? 넌 진짜 끝까지 죄책감도 없구나. 난 이제 SNS도 못하고 사진 한 장 어디 맘대로 못 올려. 사진뿐만 아니라 사람들 시선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내 사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퍼져나갈지 몰라서 매일 밤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두렵게 살고 있다고. 내 꿈과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니들이 만든 영상은 다 가짜일지 몰라도 내가 받은 상처는 진짜라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저도 유튜브에 올렸던 게임 영상에 욕이 달린 적이 있어서 더욱 공감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이버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신북초등학교 5학년 신규준입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다들 멀리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저는 사이버 공간의 모습도 저의 평소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저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전국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와주셨다는데요. 한 분? 두 분? 아니에요. 17분이래요. 저는 이분들이 학교에서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행동한다는 의미로 멋진 다짐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 너무 기대되시죠? 지금부터는 KBS 김진희 아나운서께서 진행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의미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 그리고 일상 곳곳에 안타깝게도 폭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분들이죠. 학교의 장이자 또 미래 세대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기성세대로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푸른 코끼리와 함께한 교장 선생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 학교장의 선언과 다짐을 통해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사항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일상이 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에서 푸른빛을 밝혀주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서울 신계초등학교장 위창열, 부산 성남초등학교장 변상돈, 대구 경명여자고등학교장 정재규, 인천 중산초등학교장 이영민, 광주 건국초등학교장 주은순, 대전 보경초등학교장 김경아, 울산 외솔초등학교장 장영일, 세종 대성고등학교장 이영래, 경기 도래울초등학교장 정재은, 강원 철원여자중학교장 한미애, 충북 동주초등학교장 김미영, 충남 예술고등학교장 정태수, 전북 전주 온고울중학교장 최병흔, 전남 관산남 초등학교장 박유미, 경북 김천여자중학교장 박기욱, 경남 대운초등학교장 강기섭, 제주 한림고등학교장 장은경. 나는 학생들에게 비타민 같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열정적인 다정한 선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수호천사. 가장 안전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에 올바른 사이버 예절을 알리며 행복한 학교 사회를 만드는 배려와 섬김으로 함께하는 스몰 토크를 좋아하는 자상한 발로 뛰는 격려와 지지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꿈과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학교장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푸른 빛을 밝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들께서 밝혀주신 푸른빛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빛을 밝혀주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있기에 청소년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푸른 빛이 참 예쁘게 느껴집니다. 전국에서 와주신 교장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 몬택트를 제안하다. (2021) 조기 감지, 초기 대응. (2022) 진화하는 사이버 폭력 소멸. (2024) 사이버 폭력의 일상화, 지속 가능한 대응과 비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5년간 사이버 폭력에서 파생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푸른 코끼리 포럼의 히스토리를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급변하는 사이버 폭력의 위협에 대응하는 푸른 코끼리만의 예리한 시야가 아주 잘 느껴졌습니다. 오늘 포럼은요 2개 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부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의 실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폭력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거버넌스, 민관, 학, 기업,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푸른 코끼리 모델의 성과 비전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4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될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약정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사랑의 열매 김형철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장덕현 대표이사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BTF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나무재단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죠. KBS N의 이강덕 대표이사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울러 오늘 포럼은요 11월 말 KBS 라이프 채널 경제 스포트라이트에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푸른나무 재단을 설립하신 김종기 명예이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서 이 포럼을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쉽게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제4회 푸른 코끼리 포럼에 함께해 주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강연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포럼을 준비해 주신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님과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님, 경찰청 여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교육,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이끄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과 같은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 우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푸른 코끼리는 사이버 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 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교육부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건절을 위해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복잡 다양해지는 신종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제4회 푸른 코끼리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과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를 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포럼에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도 또 경찰청에서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할 역할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공공을 대표해 여성가족부의 신영숙 차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차관님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입니다. 푸른 코끼리처럼 푸르른 하늘이 드높은 계절에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푸른 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님, 삼성전기 장덕현 대표이사 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푸른 코끼리 협력기관인 교육부와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주로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되는 이면에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폭력이자 성폭력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경각심 부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푸른 코끼리 사업이 정부와 기업, NGO의 협력으로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을 다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숙 차관님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일선에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열매, 삼성전기, 푸른나무재단 등 민간을 대표해서 삼성전기 장덕현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장덕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차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그간 코비드-19 등의 사유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첫 포럼이고 지난 5년간의 푸른 코끼리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은 창업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고 근래에는 청소년 교육과 상생 협력의 중점 테마로 선정하여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20년부터 푸른 나무 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사이버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푸른 코끼리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삼성 임직원들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보조 강사 활동, 등굣길 캠페인, 광화문 비폭력 캠페인과 같은 서포터즈 활동, 푸른 코끼리 캐릭터 인형 만들기 봉사활동 등 나눔 실천 경험의 확산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모으는 데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5년간의 활동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스케치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처, 학교장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님, 푸른나무 재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과 공동 협력하여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삼성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정은 의원님과 또 위원이신 고민정 의원께서 오늘 자리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한 일정이 생겨서 아쉽지만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고민정 의원의 축사를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푸른나무 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박길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푸른나무 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푸른 코끼리 포럼이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했어야 하는데 오늘 자리하지 못하셨죠? 마주하며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고민해 오신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져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 아이들은 사이버 폭력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짙은 상흔을 남깁니다. 특히나 사이버 폭력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섬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심각성을 공감하기에 오늘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에 헌신해 오신 현장의 전문가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야 모든 의원님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의 모범을 보이는 위원회입니다.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힘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해 드렸고요. 오늘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조 강연을 위해서 아주 귀한 연사님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해로 29년째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달려온 BTF 푸른나무 재단의 박길성 이사장님과 유엔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우르슬라 위노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길성 이사장님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2015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할 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의 시대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질문이고,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의 다짐의 질문입니다. 오늘 저의 기조 강연의 제목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이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가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지속 가능은 지난 세대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일선상에서 함께 존재하는 통시간적 개념이자 통공간적 개념입니다. 이러하기에 지속 가능에는 어제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오늘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내일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의 질문은 역사의 시점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시대사적 전환 기회는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지만 새로운 시대사적 쟁점을 안고 있는 새로운 질문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응과 비전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오늘의 시대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대전환의 또 다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일상의 필수품이 되고 2016년 인공지능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 이후 AI는 인간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하였습니다. AI가 만들어낼 장밋빛 미래와 함께 다가올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인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임을 입증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인 척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인 척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평가이자 철학자인 루이스 럼포드는 일찍이 어쩌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신이나 도덕적으로는 악마가 되었고 과학적으로는 초인이나 미학적으로는 백치가 되었는가라고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수준의 우려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온라인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거짓과 허구로 둘러싸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른바 페이크의 시대입니다. 페이크의 극단적인 형태의 하나가 딥페이크입니다. 이것은
악마의 복제로 불립니다. 악마의 복제의 가장 큰 희생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98.2%가 10대와 20대입니다. 피의자도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그냥 놀이처럼 여깁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국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지구상에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폭력이 이렇게 변화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합적인 불확실이 일상화된 혼돈과 혼미의 시대입니다. 정신없이 빨리 진행되는 가속의 시대입니다. 정말 더 걱정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기성세대가 경험한 인터넷 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거쳐 인공지능의 한가운데 있는 세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삶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을 사는 아이들이 있고 현실에서 사이버 세상을 사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전에는 온 오프라인의 정체성이 동일해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맥락이었는데 이제는 이른바 부캐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격 검사를 할 때도 온라인 성격과 오프라인 성격을 따로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학폭과 달리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유형이 사이버 폭력을 악순환의 구조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사이버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마치 맹수들이 들끓는 사이버 밀림 정글에서 사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오프라인에 있어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토록 전례가 없는 변화와 뿌리채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며 자아를 실현할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스스로 힘을 갖추면서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제가 유년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안내 일기를 종종 떠올립니다. 잘 알다시피 안내 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며 일기를 썼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공포와 희망의 엇갈림을 한 땀 한 땀 일기 형식으로 만든 기록물입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모는 조언을 해주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 한 사람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부모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인생을 형성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조금 옮겨봐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아,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때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보라는 것은 단순히 서정적인 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보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런 의미는 안네 프랭크의 메시지와 참 유사합니다. 결국 기성의 어른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 나아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요. 자신에게도 이익과 보상이 생긴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친사회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사회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상화된 사이버 폭력의 정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대응과 해법은 역시 교육입니다. 교육은 항상 상수입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려도 교육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태도와 습관은 꾸준한 교육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관대함, 자부심, 우아함 같은 품성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보고 배웁니다. 위험과 위기를 경험하면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도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공감하고 공유한 교육의 비범한 영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친사회성을 다듬고 배양하기에 지금의 학교 교육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친사회성 예방 교육은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친사회성을 갖게 해주는 소임은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아니면 안 되는 now or never라는 시기적 절박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 사이버 폭력은 사회가 함께 달려들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 모델이 필수입니다. 친사회성을 향한 이러한 시기적 다급성과 협업의 접근을 바탕으로 푸른 코끼리가 탄생하였습니다. 푸른 코끼리가 일상화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응과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푸른 코끼리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진지한 고민과 물음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한동안 떠들썩하게 주목을 받다가 한순간에 반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인류 진화의 최고 보고인 교육을 결합시켰습니다. 자연의 이치로는 코끼리를 떠올렸습니다. 코끼리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서로를 보살핍니다. 아프거나 허약한 동료가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성체 코끼리는 어린 코끼리의 서투른 홀로 서기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합니다. 여러 지혜를 모아 코끼리의 습성과 평온, 안정, 포용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결합하여 푸른 코끼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라, 이해하고 품어주어라, 서로 손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따로 또 가치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현대사회 갈수록 소홀해지는 사회성을 배양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저희 꿈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기조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꿈은 대한민국 어린이 모두가 푸른 코끼리 교육을 적어도 한 번은 꼭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260만 초등학생 중에 푸른 코끼리 예방 교육을 받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말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저는 푸른 코끼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친사회성이 넘실대는,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공진의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진하는 세상 말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자라날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옛 이야기는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른 코끼리를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푸른 코끼리의 사이버 예방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푸른 코끼리 정신이 살아있는 세상.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박길성 이사장님의 바람처럼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뉴욕에서 18시간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날아주셨습니다. ITU 우르슬라 위노벤 UN 대표님을 무대로 모셔서 동시 통역 채널 1번을 통해서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nourable guests, distinguished delegates and friends, good afternoon. First,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Blue Tree Foundation for inviting me to this important forum and to all the other fantastic co-organisers today. It is such a great honour to represent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e ITU, here today. Our collaboration with the Blue Tree Foundation spans 3 years and has addressed critical issues facing young people in the digital world. During major United Nations conferences in New York, including the 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Youth Forum, we have focused on youth empowerment,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skills development, and preventing cyberbullying.
Today, I'm especially pleased that our collaboration has extended across the Pacific, from New York to Seoul,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tackle the pressing issue of cyberbullying. For those unfamiliar, the ITU is the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y for Digital Technologies. Our mandate is to connect the world, ensuring that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or circumstances, can benefit from the transformative power of digital technologies. As part of our mission, we set global standards,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help countries to build sustainable and inclusive digital societies. A key aspect of this mandate is ensuring that people, espe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young people, can navigate the digital world safely and securely. As we gather here today, it is clear that while digital technologies have unlocked tremendous opportunities for growth, education, and connection, they have also brought significant challenges. Among the most urgent is the rise of cyberbullying, which affects millions worldwide. Cyberbullying is a global issue, disproportionately impacting young people. According to a UNESCO report, around 1 in 3 young people has experienced some form of cyberbullying. These numbers, they're not just statistics. They represent disrupted lives, damaged emotional well-being, and in the most tragic cases, the loss of young lives. This form of harassment transcends borders and affects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or socioeconomic background. Unlike traditional bullying, which may be confined to specific locations or times, cyberbullying follows its victims around the clock through smartphones, social media platforms, and online gaming environments. The effects of cyberbullying extend beyond individual victims to entire communities, spreading feelings of fear, insecurity, and isolation. And it exacerbates existing societal inequalities,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youth, women and girl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thnic minorities. The consequences are profound. Academic performance suffers, self-esteem is shattered, and tragically, lives are sometimes lost due to mental health crises. The financial toll on healthcare and education systems is also significant. As cyberbullying contributes to increasing mental health challenges, public institutions face the burden of addressing these issues, often without adequate resources. Addressing cyberbullying requires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coupled with localized strategies that take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into account. No single organization, country, or region can tackle this challenge alone. Collaboration across borders, sectors, and disciplines is essential. Multilateralism and multi-stakeholder approaches are at the heart of the efforts needed. Allow me to share ITU's role and some examples from the broader UN system. ITU has been proactive in addressing digital safety through standard setting, capacity building, and policy advocacy. Our Child Online Protection Initiative takes a holistic approach to create safe, gender-sensitive, age-appropriate, and inclusive digital environment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orldwide. We've developed guidelines for policymakers, parents, and educators, offering clear, actionable recommendations for fostering online safety. These guidelines have been translated now into 25 languages, and our online training programs have benefited over 16,000 children, as well as over 2,000 parents and educators, and 720 government stakeholders. Additionally, we've developed an online game app in collaboration with children from across ITU regions, which you can explore on our website, itu.int. This initiative has also been instrumental in developing national strategies and frameworks for child online protection in over 14 countries.
Furthermore, we've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task forces and children's task forces in several countries to ensure a coordinated approach to child online protection. For example, in Malawi, ITU has partnered with the Malawi Communications Authority to conduct training of trainers workshops on child online protection. These workshops have equipped stakeholder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to train others on how to protect children from online risks and harms. This initiative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collaboration in creating a safer online world for children. Collaborative efforts such as this is crucial to ensure that children everywhere can benefit from the transformative power of the internet while being protected from harm, especially cyberbullying. In addition to ITU's efforts, several other UN entities are working together to address cyberbullying. The UN General Assembly regularly discusses online violence, including cyberbullying, in the context of children's rights and digital safety. UNICEF's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initiative promotes awareness and advocates for stronger laws and policies, and has online resources on cyberbullying, what it is, and how to stop it. And UNESCO focuses on digital literacy, equipping young people with the skills needed to navigate online risks safely. Th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to help countries develop legal frameworks for online safety, while the Office for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akes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ensuring protection from online violence for the most vulnerable. Since no single entity can address this issue in isolation, we must work together both inside and outside the UN. While technology contributes to the problem of cyberbullying, it is also part of the solution. AI-driven tools and algorithms can help detect cyberbullying in real time, enabling swift responses from moderators and alerting victims. Technology platforms must prioritize safety, offering improved reporting mechanisms and real-time support for victims. However, technology alone is insufficient. We must also foster a culture of digital empathy, accountability, and resilience. Education, awareness campaigns, and support systems for victims are critical. Schools, familie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must be empowered with the knowledge and resources to prevent and address cyberbullying before it escalates. More broadly, I would like to highlight one of ITU's flagship youth initiatives, Generation Connect. This platform aims to encourage global youth and empowers them with the skills and opportunities to shape their vision of a better digital future. Our focus covers a range of digital topics, and online safety is one of these. Currently, we have over 100 youth envoys from all over the world involved. From March 11 to 13 next year, we will be organizing the ITU Global Youth Summit in Cuba. And we invite young people in the audience to engage with us and help shape a better digital future for all. As we move forward, we must focus our efforts on several key areas to effectively combat cyberbullying. Namely, robust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critical. Tech companies, the ICT sector, governments, academia, and civil society must work together to create safer digital spaces and ensure that victims have access to support. We must also prioritize victim support systems. This includes accessible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services, both online and offline, to address the mental health needs of those who've been affected by cyberbullying. Comprehensive educational campaigns are also essential. Schools and communities must incorporate cyberbullying awareness and digital literacy into their curricula, empowering young people to navigate online interactions responsibly. Stronger legal frameworks are also important. Governments can consider enacting and enforcing legislation specifically addressing cyberbullying while safeguar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These key recommendations are outlined in the ITU's policy brief on keeping children safe online, which I encourage you to explore on our website. In conclusion,
Cyberbullying is a complex global challenge and it touches every part of our increasingly digital lives. But it is a challenge that we can confront together.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education campaigns, victim support systems, and robust legal frameworks, we can build an online world that is safe, respectful, and inclusive for all. Let us commit to this cause for the sake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ho are depending on us. Thank you very much. 우르슬라 대표님 소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어느 한 지역, 국가에서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를 초월한 국제 협력과 기술 혁신, 교육 캠페인, 체계적인 법제까지 우르슬라 대표님이 제시해 준 4가지 핵심 내용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일상화, 지속 가능한 대응과 비전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2024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포럼 기조 강연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문화를 주제로 일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렵기도 하고 또 선뜻 와닿지도 않습니다. 오늘 일부를 장식하는 연사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사이버 폭력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법조계 전문가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창 시절 폭력을 직접 겪고 또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18살 학교폭력 피해자 홍우진입니다.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었었는데요. 가해자들은 카카오톡과 디스코드에서 제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저와 제 친동생이 성관계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고자 용기를 내 신고를 했었는데요. 가해자들은 처벌과 보복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섞인 시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하였고 어떠한 친구들은 나였으면 저런 걸로 신고 안 했겠다. 어른들은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라는 듯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 시간이 지난 일인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냐, 너만 힘든 거니까 잊어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가해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처가 더 이상 없었고 몇몇 어른들께서는 적당히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점점 아팠고 점점 학교는 가기 싫어지는 공간이 되고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 학교 폭력을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이자 현재 전문 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정대성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을 당했던 당시 주변 친구들로부터 제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제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학교에서 혼자가 되었지만 주변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어른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따돌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제 아픔을 먼저 알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알았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사람들은 저에게 친구들끼리 그냥 화해하고 끝내. 친구들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제 잘못인 것 같아 자책하게 되었고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아픈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무대에 서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까닭은 삶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학교를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던 저희를 바꿔주신 어느 한 평범한 선생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바꿔주신 선생님은 저와 수업을 같이 하고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던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니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딸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학교폭력이 피해자인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면서 자책해오던 저에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의 말씀은 학교를 가기 싫었던 저에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또 다른 선생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부장 선생님이신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께서는 나는 절대로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봐주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의례적인 이야기였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른들의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며 상처 입었던 저에게는 선생님의 그런 의례적인 말씀 한마디에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란 사실도 밝히고 다녔었는데요. 그중 몇몇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라고 짧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록 누군가에겐 짧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에게는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라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에게 손편지를 써주시며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셨던 학교 상담 선생님,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학교 수학 선생님 등을 만나며 저는 학교가 가기 싫은 공간이 아닌 점점 더 가고 싶은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분은 바로 도덕 선생님이셨습니다. 제 고민을 말씀드린 후 그 선생님은 저에게 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대성아, 잘 참고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 선생님은 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돼.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런 편지를 저는 선생님에게 받아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저는 이런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선생님의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마음을 좀 보고서는 나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전문 상담 교사라는 꿈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저는 제가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가 진학해서도 제 나름대로의 바른 학교 생활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 그 기준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선생님처럼 그 선생님과 같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는 없을지 모르더라도 그 선생님을 닮아서 제가 받았던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전해주는 선생님으로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모든 반을 다니며 학생들에게 이런 안부를 묻곤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요즘 무슨 일 있니? 혹시나 어떤 이야기 하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와줘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어. 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따라와서 자기의 그 깊은 마음을 깊은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 힘이 그 당시에 대성이에게 큰 힘을 줬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힘을 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주변에 계신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이 되도록 한 명 한 명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같은 친구를 만나셨을 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지라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이 저희와 같은 피해자에게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불씨가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주고 말해주세요. 참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버텨줘서 고맙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피해 학생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무관심 속에 자책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정말 경험했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요 가해자였던 학생과 또 그 청소년을 선도한 SBO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도 무대 위로 모실 테니까요.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김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10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친구 아버지에게 시비를 거는 학생들에게 폭행을 했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사실 폭행 당시에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회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도 했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부모님, 그리고 아픈 동생을 이제 케어해야 했던 부모님께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은 제가 다녔던 중학교 때 학교 전담 경찰관이셨던 이백형 형사님이셨습니다. 형사님은 사실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요. 사고 치면 잡혀간다 그래서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형사님 얼굴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하지만 저는 형사님께 선뜻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형사님을 알고 있지만 2년 전에 관할했던 학교에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늦은 밤에 연락이 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계속했고,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형사님께서는 머지않아 경찰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23년 차 경찰관이자 8년 차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학생들에게 일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백형 경감입니다.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언젠가 후배 경찰관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이 알고 있는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바뀌고 선도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바뀌고 선도될 수 있다면 대성공이야. 10년 전 김도군의 연락을 받았던 순간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항상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김도군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 이 학생이 바로 그 한 명이구나. 이백형 형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후회, 그리고 걱정, 그리고 슬픔까지. 그 당시에 저는 무섭기도 했고, 앞에 있는 어른들에게서 눈빛과 말투에서 저는 그저 빨리 치워져야 하는 하나의 물건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다르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오시자마자 잔소리부터 하셨지만 저는 그 잔소리에서부터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형사님께서 진행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천 동아마을에 있는 굉장히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언덕을 오르면서 참회의 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언덕을 오르고 내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도망갈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학생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가 폭행했던 학생은 알고 보니까 동네에 알던 후배였고, 저는 무작정 그 후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잘못된 행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행동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는 저의 사과를 받아주셨고, 하지만 그 학생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형사님께 말씀드렸고 형사님께서는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받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선도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형사님은 저와 선도 프로그램이 끝나고 항상 점심을 같이 해주셨었는데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는 사소한 간단한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김도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주는 어른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바뀌고 선도될 수 있다면 대성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 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며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2014 프로젝트의 의미인데요. 2014년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번의 만남으로 한 명의 위기 청소년을 사랑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이 전화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SNS를 배워서 그들의 사이버 생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저 또한 소통 창구로도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그동안 저와 인연이 닿은 약 5천 명의 청소년들과의 대화와 추억이 이 전화기에 담겨 있으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결혼식도 다녀왔고요. 식장에서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SPO를 했을 때 만났던 청소년들이 하객으로 왔는데요. 정말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전화기를 통해 저에게 전화했던 김도군의 전화를 받았던 그때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 명의 청소년을 구원하며 2014 프로젝트의 참된 의미를 보탤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자리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님께 전화를 드렸던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의 지난날을 알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참회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전환이라는 기회를 준 것도 바로 이 전화기인데요. 전화기는 사실 구원의 창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 당시에 형사님께 문자나 전화밖에 할 수 없었지만 청소년 여러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푸른나무 코끼리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올바른 행동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 생각보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전국 1127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발로 뛰며 우리 청소년들의 가디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전담 경찰관이 무조건 친절하거나 웃고 다니는 경찰관은 아닙니다. 엇나가는 아이들은 혼도 내고 또 큰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심사원이나 소년보호시설로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만이 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10년 전 김동군의 연락을 받고 관할 지역도 아니었던 소년을 제가 현장에 달려갈 수 있었던 까닭은 제가 특별하거나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간절함, 선도를 바라는 외침, 그렇게 외치는 아이를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사명감만 갖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 갖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필요한 순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연락을 주세요. 그 응답을 받아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잡으려는 용기, 김동훈 칭찬합니다. 그리고 형사님 저승사자라니요, 인상 너무 좋으신데 네, 아마 단호할 땐 또 단호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화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일부처럼, 우리 몸의 일부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고 곁에 없으면 불안하죠. 저도 지금 진행을 하는 이 순간에도 전화기를 이렇게 제 몸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김도근의 말처럼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창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선한 의지를 품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선생님과 학교 밖에 경찰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옆에서 항상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강연입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해자 10명 중에 8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역시 10대 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한다고들 해요. 장난처럼 시작한 행동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예방과 처벌의 균형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가의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혜진 부장검사님 모셔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혜진 검사라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그 푸른 코끼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사이버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소중한 자리에 오게 된 것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해온 것도 있겠지만 제가 소년 범죄 그리고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선 여러분들과 제 실무 경험과 그간의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7, 8년 전부터인가 제가 학부모가 학교 교사 그리고 교사 등을 이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그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생을 맞고소하고
또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를 또 형사 고소하고, 그리고 교사가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접하면서 학교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사건들 다 접해서 알고 계시겠죠. 이런 학교 현장이 온갖 형사 고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실수 내지는 장난이라고 평가하고, 최근에 보셨죠, 언론 보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그 자녀가 제작 배포한 그 불법 학습물 자료를 삭제하고 감추고,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국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자녀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책임의 의식 정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은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모 교육은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의 폭력, 대면 폭력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공간으로 그 폭력이 확대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부모들이 이러한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태도,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증거 인멸하고 있는 이런 태도, 결국 이런 모습은 결국 자녀들한테 안 좋은, 아주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사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대 사기 피의자 사건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 피의자와 이제 성장 배경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피의자는 10대 때 부모한테 다 버림을 받고 혼자 살면서 동네 형들과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자신을 10대 때 버린 부모 이야기하면서 슬퍼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제 앞에서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제 제 방을 나가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저한테 깊은 울림을 줘요. 자기한테 이렇게 바른 말과 따뜻한 말을 해줬던 어른 한 명만이라도 자기가 10대 때 만났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군요. 검사님, 저한테도 삶의 희망이라는 게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고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제가 이 사건 말씀드린 이유는 제대로 교육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어른 한 명의 역할이 청소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피의자의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거나 이 피의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었던 어른 한 명만 있었어도 이 피의자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방과 선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처벌과 규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향후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가해행위가 중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 문제에 있어서 목격자, 방관자에 대한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목격자와 방관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켜보고 동조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월감 가식 욕구로 결국은 사이버 폭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목격하고 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괜한 일에 관계되기 싫어서요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격자 방관자에 대한 예방과 교육 활동 매우 중요한데, 어느 범위까지 가해 행동에 대한 처벌 기준, 이런 걸 가해자 확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폭력 문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학생들 사이 사이버 불링 지금 유럽 등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 등 성범죄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문제는 앞서 연사들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취약국 1위 차지했습니다. 피해자가 50% 이상이 저희 나라 사람들이었고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으로 이제 나왔어요. 지금 국내 통계만 볼까요? 국내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2023년 180건까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아까 누군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제가 봤던 건 이제 피의자 약 80%, 70%가 지금 10대로 밝혀졌어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학교에서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결과 왜 발생한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장난이란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고의를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태도인데, 아는 사람들, 특히 친구들, 이 얼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떻게 가해자들이 지금 장난이라고 말한다고 저희가 그 행위를 장난이라고 단정짓는 게 맞을까요? 전문적인 법률적 표현으로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법률의 부지, 내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걸 모르는 거,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판례는 이러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딥페이크 지금 보면은 지인 능욕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능욕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이 표현 안에는 남을 업신여고 욕보인다는 뜻과 여자를 강간해서 욕보인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가해자가 우위에 있고 결국 당하는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 장난이라는 표현의 속에 저런 의도를 가진 내심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명 내용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비접촉 성폭력이나 성적인 괴롭힘 등 이러한 가해 행위가 더 중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지금 처벌 법규가 성폭력 처벌법이 지금 개정됐는데요. 이제는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규제 대상 행위의 확대만으로 우리가 이걸 예방하고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그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이랑 제가 영국, 호주 온라인 안전법 등을 공부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현재 어떤 추세냐면 온라인 플랫폼들의 그 불법 유해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해외 입법 내하고 지금 저희 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저희 나라는 지금 삭제하고 접속 차단하는 정보의 대상이 지금 불법 정보로 주로 돼 있어요. 유해한 정보는 아니고. 그리고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만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적 대화 서비스인 텔레그램과 같은 것은 여태까지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브하고 뉴진스 소송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익명의 가해자를 찾으려면 국내에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 아이브하고 뉴진스 미국 가서 소송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익명의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변화에 대해서 따라 이런 가해 학생들의 조치가 지금 처음 제정된 이후로 변화한 게 없는데 신속히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형사처벌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단, 친구를 못 사귀고 뭔가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저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격리 조치 처분의 입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접근 차단 그리고 삭제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휴대폰 압수나 독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그 계정 정지, 사용자 계정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 온라인 그루밍 아시죠? 온라인 사칭 요즘에 너무 핫합니다.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의 성적인 괴롭힘 등 향후 더 많은 사이버 폭력이 반드시 문제될 거예요.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유형에 따른 예방 활동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해자의 재범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만전을 위한 안전한 법적 시스템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예방과 처벌, 강력한 조치와 균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균형 매우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알려준과 동시에 가해자의 재범 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분쟁 조정과 같은 회복적 사법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온라인 공간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많은 규제와 예방 활동 역시 전 세계가 서로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신속한 공조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해 보이고 규제와 보호, 관련 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를 위해서 실무자로서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더욱 최선을 다하고 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이버 폭력으로 상처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사회 균형 잡힌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제도를 통한 예방 그리고 엄중한 법적 처벌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예방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일상화, 지속 가능한 대응과 비전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4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포럼 1부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신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홍보대사 우주대사 김희철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코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최근 아무래도 이 딥페이크와 같은 어떤 사이버 폭력 범죄 때문에 청소년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푸른나무재단 홍보대사로서 우리 푸른 코끼리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푸코 포럼 개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정말 온 세상에 전 세계 우리 학교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특히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모두 없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곽태우 곽준민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폭력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하나의 푸른 코끼리로 동참하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부 소개를 맡은 박세아, 이준범입니다. 드디어 2부네요. 기다리느라 너무 떨려서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그니까요. 앞에 선이 사람이 많아서 더 떨리긴 하네요. 준범 학생은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냐고요?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를 고른다면 교장 선생님들이 등불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저희를 지킨다는 교장 선생님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든든했어요. 저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푸른 코끼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 어떤 노력이요? 아, 푸른 코끼리가 예방을 위해 교육도 하고 있다는 그거 맞죠? 맞아요. 푸른 코끼리는 예방교육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방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혼합 및 다층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혼합? 다층 분석? 분식은 아는데 그게 뭘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열심히 들어보려고요. 또 뭐가 있더라. 여기 써 있잖아요. 교육을 포함한 푸른 코끼리 모든 사업이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화폐화하여 확인하고
남은 5년 동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대요. 근데 화폐화가 뭐예요? 화폐는 돈이고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이런 건가? 어렵죠. 저도 엄마한테 물어봤는데요. 오늘 들으면 알 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방금 생각해봤는데요. 푸른 코끼리가 얼마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빨리 들어가요. 잠깐!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아, 맞다. 교수님들의 강연이 끝나면 다른 나라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들려주신대요. 그러니까 모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강연이 다 끝나면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대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박세아, 이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아양과 준범 군이 2부의 시작을 활짝 열어주었는데요. 어쩜 저렇게 또박또박 잘 얘기하는지 제게 권한이 있다면 미래 KBS 아나운서로 스카우트하겠습니다. 네, 두 친구들이 다층 분석과 분식을 좀 헷갈려 했는데 그것도 참 귀여웠어요. 다층 분석,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건국대 박종효 교수님의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의 호남 및 다층 분석 연구를 통한 효과성 검증 발표가 2부 첫 순서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박종효입니다. 우리 사이버 폭력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사회에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푸른 코끼리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 푸코 교육은요, 우리 그 사이버 정글이라는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실제로 탐험가 선생님 두 분이 나가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푸른 코끼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딜레마 토론입니다. 딜레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도덕적 민감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친사회적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푸른 코끼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코끼리 프로그램은 이 사전 학습 선생님과 함께 1차 시에서 3차 시까지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탐험가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4차에서 7차까지 역할을 하십니다. 또 8차는 학생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나노 블록을 하면서 같이 배웠던 것들을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푸코 교육의 핵심은 친사회적 역량인데요. 이 친사회적 역량은 6가지의 핵심 7천 덕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미국에서 긍정심리학에서 24가지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6가지 7천 덕목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푸코 교육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푸른 코끼리 예방 교육의 효과성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양적인 분석과 함께 질적인 분석도 같이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면담을 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변화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 건국대학교의 최은영 박사님, 또 우리 모건대학교의 임재영 교수님이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양적 연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까지 우리 양적 연구 관련해서는 한 48,00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한 15,000명의 학생들이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이 1,800명 사전, 사후, 추수, 이 말도 좀 어려우시죠? 프로그램 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하는 걸 사전 조사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조사하는 사후 조사, 그다음에 추후 조사, 한 달 이상 지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어떤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다 갖고 있는 데이터 1,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측정 도구는 우리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사회적 역량,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것들을 측정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정말 푸코 교육에 도움이 될까? 푸코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우리 받은 학생들 차이가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친사회적 역량, 우리 푸코 교육의 핵심은 친사회적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량이 정말 통제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올라갔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약속이라든지 용서, 또 책임, 이런 부분들은 한 달이 지났을 때도 계속해서 학생들이 유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방어자 효능감이라고 해서요, 사이버 폭력이 있을 때 우리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내가 잘 도울 수 있다라는 부분, 또는 우리 학급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들이 잘 도와줄 수 있어 하는 대처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고요. 특히 이 방어 행동,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수호자 역할, 방어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도 유의하게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훨씬 더 우리 학생들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긍정 태도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학교나 학급에서의 영향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층 분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이 친사회적 역량은 원래 친사회적 역량이 높았던 친구들이 원래 높습니다. 또 공격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잘 이해해도 친사회성이 높아지고요. 또 스스로 잘 해결해낼 수 있는 효능감도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 수준입니다. 학교 수준에서도 효능감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효능감이 높아졌던 그런 학급, 그런 참여했고 효능감이 높다고 했던 데는 우리 학생들이 다 친사회적으로 좋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해와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 가해나 피해 경험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고요. 선제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도 가해 경험이 높았습니다. 근데 친사회적 역량이 높다 그러면 가해 경험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와 피해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의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 많으면 경험이 줄었고요. 특히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충실하게 다시 학생들과 복습했던 경우에는 피해 경험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굉장히 기분도 좋고 놀라운 결과에 행복했는데 정말 그 과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여만 하면 무조건 이런 방어자 효능감이 올라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친사회적 역량,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친사회적 역량이란 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높아지니까 진짜로 학생들이 이런 효능감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학급에서의 효능감도 친사회적 역량을 통해서 갔습니다. 네, 이 말은 결국은 직접 참여할수록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친사회적 역량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방어 행동은요. 친사회적 역량을 통해서 가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어 행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푸코 교육은 친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친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원하는 방어 행동, 효능감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6명의 학생, 선생님, 강사분을 대상으로 해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학생들은 이걸 하면서 정말 재밌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아주 몰입감 높은 그런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딜레마 토론할 때 너무 재밌었고요. 이거 시간 좀 더 늘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가요? 하고 선생님들이 여쭤봤더니 우리 그 교구제 아마 우리 밖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교구제가 너무 좋고요. 또 강사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너무 훌륭하고 특히 실제 사례를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친사회적 역량이 학생들이 향상되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요. 특히 피해자에 대한 공감하는 태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사고의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프레임을 확장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도덕적 민감성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사회적 능력을 현장에서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실천들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좀 피해보는 학생이 있는 것 같으면 방어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특히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확산해가는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거를 실제로 학생들 생활지도 할 때도 쓰시기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나만 하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되게 좀 감동이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예방교육이지만 그 중에서는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이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았다 라는 말들을 해줬고요. 또 이러한 효과가 저희가 보니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좀 부족한 그런 학교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프로그램 사전 교육이 좀 길고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한 시간에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우리 학교에서 뭐 가해 혹은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이걸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를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 교육은 또 어떨 때 효과가 있었냐면 선생님들이 참관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교육 시간을 확보해 주시느냐가 사실 이런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생들이 가정에서 이런 사이버 폭력과 노출이 됐을 때 부모님들이 관여하실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다른 수업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에서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질적 교육에 있어서의 정리된 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인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어떤 부분이 영향 요인인지 또 우리의 어떤 제한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푸코 교육이 되는지에 대한 애정 어린 의견들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푸코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친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효능감을 느끼고 방어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이 교육은 친사회적 역량이 바로 핵심적인 기제다라는 것들도 확인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학교의 문화
풍토로 확장됨으로써 조금 더 우리 가해 학생에게는 억제 효과를,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단의 효능감, 우리 학급이 다 같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그런 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푸코 교육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분석도 더 정교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많이 확인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푸코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친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이 친사회적 역량은 우리 서로를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푸른 코끼리의 무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 코끼리의 가디언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이 2020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년간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또 발전하기 위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되어 왔는데요. 올해 연구 결과를 통해 앞서 보셨지만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와 또 받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참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을 통해서 친사회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발표입니다. 세종대학교 이용기 교수님께서 푸른 코끼리 사업이 가진 사회적 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눈에 보이도록 정량화하셨다고 하는데요. 푸른 코끼리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발표도 또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이용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회폭력 예방사업 푸른 코끼리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세종대학교 이용기 교수입니다. 본 연구는 저를 비롯하여 4명의 연구팀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화폐가 뭐냐고 해서 아까 우리 소개를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머니께서 야 시부름 갈래? 네. 그때 얼마 줄 거예요? 요거 답입니다. 요거 답.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거를 금전적으로 계산한 이걸 우리는 화폐적 가치를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저희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푸른 코끼리 사업의 화폐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도출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약 74억 6천만 원,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통해서
여섯 배인 약 5,900억 원의 화폐적 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2020년부터 시작하여 사업 5년 차에 접어든 푸른 코끼리 예방 사업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 결과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저희 연구진은 4가지의 연구과제를 수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사회적 사업에 관련돼서 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회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저희 쪽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로직 모델을 적용해서 푸른 코끼리 투입, 활동, 산출, 결과 그리고 영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이해 관계자별로 산출물을 긍정적 가치로 변환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넷째, 비용 편입 분석을 적용하여 푸른 코끼리의 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 다음 푸른 코끼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전에 푸른 코끼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한 결과 사업의 수행 주체인 푸른나무 재단,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 문화 확산의 핵심 참여자인 학생, 학교, 학부모, 교사, 그리고 파트너의 삼성, 마지막으로 정부를 이해관계자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가지 분분석 방법 중 먼저 첫 번째 로직 모델을 활용해서 푸른 코끼리 사업에 포함된 세부 사업과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푸른 코끼리 사업은 예방교육, 상담치유, 문화확산, 학술연구 플랫폼의 5대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각각 투입, 활동, 산출, 결과 그리고 영향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로직 모델은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이 내부적 논리 속을 확인하고 그 목적과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로직 모델에서는 화폐적 가치 산출 전 단계로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파악하고자 사업에 소요된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의 요소와 그에 따른 성과물을 분석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단계는 뒤에서 말씀드릴 사회적 투자 수익률과 비용 편입 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에 대해서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근거는 선행 연구, 시장 가격, 그리고 법적 기준들을 참고하여 각 사업과 성과에 대한 금액을 적용하여 사회적 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과 비용 편입 분석 방법에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푸른 코끼리 사업에서 투입된 비용과 각 이해 관계자별로 얻어진 산출물도 화폐적 가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비용 편입 분석 방법에서는 푸른 코끼리 사업을 통해 향후 발생될 이익과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비용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비용 편입 분석은 푸른 코끼리 사업이 갖는 중장기적 경제적 효과를 화폐 가치로 증명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전술한 3가지 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직 모델을 분석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투입된 인건비는 약 5억 6천만 원이며 관리 운영비는 약 900만 원, 도대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12억 원으로 2023년 총 사업비는 약 17억 7천만 원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은 약 6억 7천만 원이 투입되어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사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은 수도권 78개교, 지방 60개교,
총 138개교 777 학급에 제공되었고 총 18,362명에게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가 양성되고 유지되게 다양한 형태의 신규 교육이 제공되었고 그 결과 전문 강사풀 41명이 유지되고 삼성의 임직원 보조 강사 66명이 양성되었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통합 교육이 학생 약 13,000명에게 제공되었고 전면 온라인 교육 37개교 222개교의 학급을 대상으로 약 5,300명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 심리 상담 및 치유는 약 9,300만 원이 투입되어 한라인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공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문학사는 3억 4,700만 원이 투입되어 학교장 선언운동,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학술연구는 7,400원이 투입되어 변화하는 사이버 폭력의 유형 추세를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플랫폼 운영은 600만 원이 투입되어 분야별로 파트너스 섭외 및 운영, 전략 수립 및 사이버 SO 센터 운영, 파트너사 회의 및 연계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화, 정책, 교육, 상담, IT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유축되어 사업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111명의 인적 자원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사회적 투자 수익률 방법은 5대 사업을 각 세부 사업으로 분류한 다음 이를 이해관계자별로 구분하고 수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각 사업별로 시장 단가를 분석하여 해당 이해관계자의 시장 단가를 곱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학생에게 제공된 금액은 약 5억 6천만 원이며 사회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약 54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투입 대비 9.66배의 사회적 수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 기업의 경우 재단에서 약 7,800만 원이 투입되어 수익은 약 7,800만 원으로 1대1의 사회적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사의 경우 투입된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발생된 수익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1.15배의 사회적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담자의 경우 약 9천만 원이 투입돼서 1억 9천만 원의 수익이 산출되어 2.03배의 사회적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문화 캠페인 참여자를 통해 3억 4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수익은 3.76배인 약 14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단의 경우 약 8,500만 원이 투입되어 1억 4천만 원의 수익이 산출되어 1.67배의 사회적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별 사회적 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한 푸른코끼리 사업의 직접적인 화폐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재단에서 약 14억 원이 투입돼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약 74억 원의 수익이 발생되어 약 5.18배의 직접적인 화폐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화폐에 대한 비용과 가치를 국내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편의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푸른코끼리 사업이 갖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분석 방법에서는 예방교육 사업비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중 유아기를 제한 5에서 19세까지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사이버 폭력이 100% 감소한다는 가정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전체 청소년에게 시행되기 위한 비용은 5에서 19세 청소년 약 650만 명을 대상으로 14,209원을 제공했을 경우
약 931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으로 100%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5,889억 원으로 6배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반되는 정신적, 신체적 치료비, 사법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6.3배의 편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 푸른 코끼리가 창출한 화폐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푸른 코끼리 사업을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 단 한 명의 청소년 인생의 변화를 주었다면 그 가치는 아마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푸른 코끼리 사업의 정량적 측정은 비영리 섹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푸른 코끼리 사회적 경제적 영향 연구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통해 미래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교육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학적 측정 방법을 활용해서 푸른 코끼리 사업에 화폐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체 초등학생의 약 2%에게만 제공되는 예방 교육이 더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확대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 코끼리는 민간, 정부, 학계, 기업이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다자간 협력 모델로 이 접근 방식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드문 사례입니다. 푸른 코끼리 사업이 각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까지 분석이 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연구진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단순히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와 같은 사회적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의 연구 대상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이 직접 사회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 푸른나무 재단과 같은 NGO와 협력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한 사례는 ESG 경영이 중요해진 지금 많은 기업과 정부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사이버 폭력 예방 사업과 같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끼리가 투입 대비 5, 6배 화폐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이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연구에서 나타난 푸른 코끼리의 화폐적 가치는 수치적으로는 5, 6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호하고 또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켜낸다는 점입니다.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니까 푸른 코끼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이번 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차일드넷 인터내셔널의 CEO이자 플랫폼 기업 메타의 안전자문위원 윌 가드너 대표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역 채널은요 1번입니다. 동시 통역 채널은 1번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Hi everybody. Hi everybody. My name is Will Gardner. I'm the CEO of a children's charity called ChildNet International, and our focus is around online safe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Can we go on to the next slide, please? So, ChildNet International, because the internet is international, and the issues that we are talking about in the UK are the same issues that you are talking about here, about cyberbullying, about deepfakes, about AI, about a range of other online safety issues. And in our work,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really important because we can learn and share our experience and our ideas with each other. So at ChildNet, our mission is to work with others to help make the internet a great and safe place for children. And we also work with two other charities in the UK in a very good partnership that's been working for the last 15 years, which is called the UK Safer Internet Centre. And across the EU, in every EU country, there is a Safer Internet Centre, and at ChildNet, with two organisations, we create the UK Centre. And each centre has three components: an awareness centre, which educates the public. It has a helpline, which serves the public and teachers and professionals working with children, and it has a hotline where people can report child abuse images. And so through our work, we are working on the ground,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parents and carers. Through our helplines, we are listening to the issues that children and parents and carers and professionals are having. And we are also working and listening to reports from the public about illegal content online. So we are absolutely, through our shared experience, we have a great knowledge, and we're able to share that knowledge in that partnership, but we're also supporting the work of each other. So it's a very strong partnership. At ChildNet, on this slide, we work in really the three main ways: in education, in policy, and in youth voice. And we have a team quite similar to the Blue Tree Foundation, where we go out to schools and we visit and we talk to children. And when we start, we talk to them about technology. We talk to them and we ask them about,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love about technology? I think very often when a child sees an adult coming and they know they're going to talk about the technology, they expect the adult to be talking about the risks and the dangers. And it's important we talk about the risks and the dangers, but we have to put that in a context of all the incredible opportunities and enjoyment that young people are getting from technology too. If we just focus on the risks, we're not really representing young people's experience of technology or our experience. And so we need to listen and hear what young people have to say about what they love, and then talk about the issues about safety, which young people we know care very much about.
We work in policy, we work with government and tech industry, and Youth Voice, which has been brilliant to hear young people speaking here today. I think you would agree how powerful Youth Voice is and how important it is. And at ChildNet, we use that work in our education. We train young people up to be educators in their school communities. And we also, like today, we would put them in front of an audience of policymakers, of tech industry, of government, because that voice is very powerful. If I can go on to the next slide today. So today I was just going to talk about 3 things in the time that I have available. I want to talk to you about Youth Voice and why that is so importan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n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fact that online safety is in everybody's interest, not just government and NGOs and the police, but much, much wider than that. And I want to talk to you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talking about how we have much that we can learn and share from each other. So I'm going to start with Youth Voice. And I'm going to put on the next slide, you will see a quote. On the next slide, you will see a quote from a young person. It was a 14-year-old speaker. Can we go on to the next one? A 14-year-old speaker at an event, and there were 200 people in the audience, policymakers from government, from the tech industry, from police and charities. And the young person said this. They said, every generation's experience of youth is different, and ours is framed by social media. And I think they brilliantly articulated why we need to include that voice, because our experience of social media or our online world is not the same as young people. If we're talking about online safety, we need to be listening to that voice of young people in order to make that work more effective. And we have data that supports this. We did some research in 2023 where we asked 8 to 17-year-olds about online safety education. And this group said, yes, we value talking about online safety and having lessons at school. But 30% of the young people said that these lessons don't talk about the things that really worry them in their online lives.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we are listening to make sure we are hitting the target, meeting the needs of young people in our education work, and that can only happen through listening to young people and making sure that we are responding to the issues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But there's another reason why this voice is so important. It's because it's so powerful. The young people on stage today were absolutely brilliant, and I think that's what many of you will remember when you leave the room at the end of today. I have 5 children, and whenever, and perhaps each one of them has done this, whenever they tell me to stop looking at my phone, I find that enormously powerful, more powerful than if the chief medical officer of the UK was telling me to spend less time looking at my phone. That voice has a real ability to penetrate in ways that other voices can't. And so it's really important we are looking to mobilize this voice in our work, whether that be our policy work or our education work. If you go on to the next slide, please. The second point was national collaboration. And I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give you an example from the UK. In our role in the UK Safer Internet Centre, we organise Safer Internet Day for the UK, which is on the next slide. This Safer Internet Day, maybe you are aware of it. It is, in fact, it's a global day. It's always in February, on the second day of the second week of the second month, normally. So it's on the 11th of February next time. 200 countries and territories were involved in celebrating this day last year. And our job is to look after this in the UK. And the way that we approach this is we recognize that online safety is important to everybody. It is important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it's important to schools and to teachers, it's important to the tech industry, it's important to government, and it's important to the police. It's also important to other children's charities. It's important to big employers because many of their employees are parents. There is an opportunity for them to support their employee base. And so there is a motivation, an objective, a shared opportunity where everybody can get involved in a single moment
and share messages about online safety. And the way that we construct the day in the UK is like that. We almost like build a stage, and we make it easy for people to come on board onto the stage with us by providing free educational materials. We provide quizzes, film, social media plan, things that can make it easy, top tips for parents and carers. And so then everybody can come onto the stage and help reach out to their audiences, whether their audiences are children, members, customers, employees, or whatever. And it is through this big mobilization on a single day that we can have real impact. On the next slide, you can see that we've mobilized thousands of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from every sector. And I mentioned the tech industry. We've had great support from a range of tech providers. So absolutely, Samsung were involved with supporting the day in the UK, as were Apple, as were Meta, and Snap, and Roblox, and others, because this is important for them to promote online safety to their customers. And we also had the BBC, the broadcaster in the UK, also getting involved with the day. And because of this big noise, we were able to reach 52% of 8 to 17-year-olds with messages on the day. So that was a huge reach for a one-day campaign, not because of the work that we did, but because of the work of what everybody did. And we were able to reach 32% of parents and carers. On the next slide, you will see that it's not just the reach statistics, but there's also an impact as a result of that reach. So we reached 52%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but of that 52%, we have 77% felt more confident about what to do if something was worrying them online. We have 31% who spoke to their parent or carer about something that was worrying them online. So really you can see there's an absolute outcome, an impact of the day itself, and that is entirely through the 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stakeholders getting involved. Now, can I go on to the next slide? The third point I wanted to quickly talk about w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use an example for this, I want to talk about a subject which previous speakers today have spoken about, which is online sexual harassment. At ChildNet, we have done a project which focused on this particular issue. We were running focus groups with children talking about cyberbullying. This was all the way back in 2016, 8 years ago. And the young people in those focus groups spoke about a type of cyberbullying that involved taking and posting pictures of children in the school communities that then would attract a sexual commentary, a rating, gossip about sexual behavior, this type of very sexualized form of cyberbullying. So we decided that we would run a project and look at this, and on the next slide you will see that we defined online sexual harassment as unwanted sexual conduct on any digital platform. It is between children and young people we were focused on, and it is a form of sexual violence. We worked with 2 NGOs in different countries. Kekvanal is a Hungarian NGO from Hungary, and Save the Children is from Denmark. So we worked collaboratively with them, and we did some quantitative research to ascertain what the issues were, what the experience of children were, and we did some qualitative work. And in each country, we had 10 young people as advisory board members to help us construct the research, to help us develop educational responses. And in the research, we found 4 different types of online sexual harassment. And this was very similar between the 3 countries. There was non-consensual sharing and taking of images, of intimate images. It was sexual threats, rape threats often. It was sexualized bullying, where gossip about people's sexual orientation or sexual behavior was shared online. And it was being sent unwanted sexual content by other young people. So these are the 4 categories. On the next slide, there's one stat which I picked out of this survey,
And it is, I have seen people editing photos of someone to make them look sexual. And this was all the way back in 2017, this data came back. And we have, the average is 45% of teenagers, 13 to 17-year-olds, we did, had seen that happen. And if you look at the numbers between, I don't know how good your knowledge of flags are, between Denmark, 43%, Hungary, 45%, and the UK, 47%, you can see there is so much similar experience across those three countries. And it was not just true for that statistic, it was true throughout the report. And I think this is what gives us this opportunity to have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we are responding to very similar issues. That was back in 2017. If you think about this particular statistic, given the context of generative AI and deep fakes, if we were to do this number again, we would all expect that to go up. And I know in South Korea there is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using deep fakes and generative AI. It is absolutely starting in the UK as a problem that we are dealing with in schools, as young people are using this against other young people and also against school staff. So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be expecting and ready for and starting to do something about right now. In this project that I was talking about in 2017, we also created an international adaptation toolkit. Knowing this was a global issue, we put all the research, the education materials, they're all there available for adaptation translation under Creative Commons, so people can take it and use it, because we want to help support that efforts wider. If you go on to the next slide, I just want to show you, this is taken from one of the lesson plans for recognizing online sexual harassment. There are 3 lessons: recognizing online sexual harassment, reporting it, and responding to it. And here, this activity, we would give young people in class a number of different scenarios about behavior between children, and they would have to put this scenario on this line, this continuum. Is this scenario fun and flirting behavior, or is this scenario harassment and abuse? And it's a really valuable exercise and experience as young people get to discuss together what the rules are in relation to fun and flirting online, and when is the line crossed between what's okay and what is not okay. Because there is no rule book written on this. Young people are teaching themselves in this space. In fact, there was a very powerful quote from a girl in Wales, a 14-year-old girl, who said, talking about online sexual harassment, said, "It shouldn't be our responsibility to educate boys." A hugely profound statement, which really tells us that we have to step up and be ready as educators to talk about this as a topic, because it is affect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even though it is involving sex, which is difficult to talk about, and technology, which can be difficult for educators to talk about too, it's still necessary for us to take that first step to go forward and talk about it. If you go on to the next slide, we asked the young people in our research, what are the barriers stopping you from talking to teachers about this as a particular issue? And you can probably read the percentages here. The biggest one was, I was worried the school would overreact. I wouldn't want to make the situation worse. I wouldn't know which teacher to speak to. I don't think I would be taken seriously. Teachers are too busy to speak to. And if you read those reasons, it is quite heartbreaking to hear those as reasons why young people don't feel able to come and ask for support. And you heard how valuable that support from the teacher was in the experience of those 2 young people earlier. But you read all of those, and as a school, as an educator, you can see, well, I can solve this problem. I can help reduce these barriers and help young people come forward and talk. And we know that when schools can talk about online safety, young people feel comfortable to come and talk to schools. It's very simple. And it's the same for parents and carers. If they can show they can talk about this issue, then young people feel able to come and talk to them.
So I think there's a huge amount that we've learned, and we know, and I've learned a lot from being here today. So I do want to say special thanks to the Blue Elephant program and the Blue Tree Foundation. It's a real privilege to be here and be part of today. If we go on to the next slide, I just have this as my last comment, which is again a quote from a young person when we were asking them, what support do you want from a parent or a teacher if you have a problem? And they said, react kindly if we make mistakes without being too cross. Stay calm if something goes wrong so we don't panic. And make sure you know what to do if something goes wrong so we can trust you to be able to help us. It's a challenge that we need to be ready to face up to. We have to be, there's a job for us as adults and parents and carers and teachers to be ready to respond in the right way when young people come forward and talk to us. And we've seen earlier from today how important that role is that we play. So I will end my remarks just by reminding you that it was about youth voice, national collabo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really key things that we can all do to progress. Thank you very much. 윌 가드너 대표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푸른 코끼리 사업이 지향하는 국제 활동 모델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2부 강연을 들려주신 박종효 교수님과 이용기 교수님 그리고 윌 가드너 대표님을 통해서 푸른 코끼리에 관한 연구 분석과 또 앞으로 푸른 코끼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연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분을 무대에 모시도록 할게요. 기조 강연이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을 좀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몇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종효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사가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을 활용하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그 방법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저희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사실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 전통적인 폭력, 학교 폭력하고 상당히 중복돼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푸코 교육을 학교에서 평소에 뭐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학생들과 생활하시는 동안 자주 언급해 주시면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도 예방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푸른 코끼리 예방 교육이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박종효 교수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친사회적 역량이 매개 변수로 다양하게 영향을 줬는데 참여도 외에 다른 기대되는 요인은 뭘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그 매개 변인에 관련된 연구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모형 연구나 또 다양한 가능한 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오늘
오늘 참여도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이 참여하는 것 외에도 얼만큼 이해했는지 아니면 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동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매개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런 학생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 또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교육도 학생들의 친사회적 역량을 높이는데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매개 효과로 또 검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되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답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윌 가드너 대표님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개도국 지원이 기기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도 강화되어야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교육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I think we can provide an experience of what we've tried and what we know works in the context that we have. We have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that we've done that is useful to see. So we can provide very practical support, and we have safety advice and safety tips, and we have ways of communicating those safety advice and safety tips. But I think, we've had our resources translated and adapted and used in countries right across the world. But it need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local population at the same time. So it's not lifting a solution here and putting it here. It's here's something that you can look at and to see and then tailor to the circumstances in your particular country. And there's lots of different ways we can look to tackle these issues. And there's probably, the more ways we look to tackle these issues, it's probably better, as we can look to reinforce learnings in different ways for different parts of the population. So I think there's a lot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there's a lot we can share. The best way would be to work with an organization on the ground in those particular countries who know the issues as they actually are affecting the priority issues that are affecting that particular audience.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윌 가드너 대표님께서 앞서서 아이가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아이가 1명 있는데 이미 그 5명의 아이들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용기 교수님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푸른 코끼리가 투입 대비 6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높은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의 단가라든가 법적 기준, 선행 연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단가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 투입된 비용,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산출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높다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저희도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푸른 코끼리가 이걸 높다고 생각하면 높을 수도 있지만 낮다고 생각하면 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약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적 기준이 내가 어디를 좋아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가 해서 내가 했는데 투자 대비 이익이 넘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1.1과 3하고 어떤 걸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6.3배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1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높은 거고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낮다고 생각하면 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절대적인 기준을 내가 어디로 삼을 거냐에 따라서 좀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저희가 봐서 그 6몇 배가 나온 거는 굉장히 그래도 높은 편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배가 넘으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떤 점을 좀 중요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빨간 옷 마이크 전해 주실까요? 네, 어떤 분께 질문 주실 거예요? 저 이용기 교수님께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022년 청소년 대표 연사였던 이주하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익 사업이 사회적 화폐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초등학생의 2%만이 푸른 나무 재단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이때 더 많은 초등학교가 예방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재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초등학생 때 받는 사회적 화폐 가치와 중고등학생들이 되어 받는 사회적 화폐 가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데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CSR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죠? 야, 삼성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겨우 요거밖에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더 늘려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자꾸 좀 기업과 정부에다가 네.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학자들도 지속적으로 기업이 CSR 활동에도 저는 이제 ESG 경영 이제 전공의 코디네이터를 해서 기업에게 계속해서 ESG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 기업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도 듣겠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아마 더 많이 귀담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초등학교 때하고 이제 미래를 보면 아까 제가 미래 인재 양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현재는 얼마 안 되겠지만 미래에 만약에 더 나이가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애가 중학교 때 미국에 있는 어떤 같은 반 아이를 왕따된 거를 왕따에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이가 90년생입니다. 근데 왕따를 구해준 저희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아마 미국에서 지금 못 만나지만 잘 회사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의 2%만이 받는 그 효과가 지금 미미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면 훨씬 더 클 거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 가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삼성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청 기동대 소속 경장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종효 교수님한테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그 발표 때 얘기하셨을 때 그 친사회적 경향이 그 6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 성격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의 차원인지 아니면은 기질적인 차원인지 그게 일단은 먼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정의 이제 4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안정애착, 불안정애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감정 코칭, 이제 그런 부모 발달 교육론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그 친사회적 역량이 그 늘어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요. 네, 오늘 질문 수준이 다 너무 높아서요. 교수님 어떻게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네. 네. 그 친사회적 역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영어로는 이렇게 캐릭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에서 성격이나 기질은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느 정도 타고난 여러분들 MBTI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 성격이나 기질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성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캐릭터라는 부분은 어떤 기질이나 성격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6가지 역량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조금 더 공감이라든지 친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애착 굉장히 그 저희 공부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미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친사회적 역량은 관계 속에서 학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거, 또 할 수 있는 거를 잘 저희가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명확하게 한계를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안정 애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양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뭐 감정 코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따뜻함과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어떤 한계, 그렇죠?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들이 같이 됐을 때 훨씬 더 이런 우리가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라든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본인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도와주는 그런 역량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푸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또 현장에 우리 탐험가 강사 선생님들이 가는 교육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활하시면서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고 또 함께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 모델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가정, 지역사회, 또 사이버 공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곳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역할,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충분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윌 가드너 대표님께 꼭 영어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동시통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네. 다른 분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연사했던 논산대건중 전문상담교사 정대성입니다. 네, 저는 윌 가드너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했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윌 가드너 대표님께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2번째는 혹시나 이제 윌 가드너 대표님이 사이버 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람이 있다면 저희 나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주변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ery good. 3 questions. Let's see. I hope I can remember each of those. The first one: what do children mean to me, or the work that we do? And I was trying to put them in the centre of the work that we are doing. We are working to support children and young people, but I would say that the work we do is online safety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not online safety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so there is very much
a conversation and a dialogue and a listening that we need to do in order to try and make our work better in that way. So I would say that's right. And obviously there's a children's rights perspective. You can engage with that, where young people have the right to be listened to and to be heard. So that voice is there. So we absolutely need to be focused on that. And so I'd put that nice and centrally there. But that doesn't mean it's just about children. I think we were just hearing before about the parents and carers and how do we educate them in the role that they have. One approach that we took in some work that we did, we asked young people what would be the worst reaction that a parent could have if you came and talked to them about something you were worried about online. And we got them to role play and model this behavior. And it was quite interesting what they did. And the young people in this situation were confiscating devices and doing all sorts of other types of things. And it was after doing that, then they were able to say, well, what do we want parents and carers to do in this situation? And they were able to model. So we want them to listen, not to try and fix things straight away, but to listen and work with us to find solutions. And the advice that they ended up giving for parents and carers about how to parent in this situation, I think was very compelling and very useful for any parents and carers listening on that situation.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 was about what advice would I give to young people who have been victim in this situation. And that the primary piece of advice, well, there's a few different pieces of advice in relation to cyberbullying that we would give, and I think some of them you will be very familiar with, about not reacting and responding to the bully online, keeping the evidence of what has happened.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tell someone, and I think from the experiences that you both were recounting earlier today, the support the teacher was able to provide in those situations is absolutely vital. The challenge for all of us is that young people won't necessarily tell someone, or they won't necessarily, you can't predict who they're going to tell. It can be a parent or carer, it can be their class teacher, or might be another adult that they trust. And so we have to try and make all these supportive adults be ready to play that supportive role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But we would absolutely be encouraging young people who have been victim to that to report. And now I've been speaking for so long, I can't remember the third part of your question. 네, 그건 바람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that's enough. Okay. 네, Okay.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듣고 그 일을 같이 고치려고 하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우선돼야겠다, 그런 말씀이셨고,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됐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증거를 좀 수집해서 주변에 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그리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연사였던 이재현입니다. 저는 윌 가드너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윌 가드너 대표님께서 그 차일드넷에서 지금 대표로 되신다고 했는데, 그 차일드넷은 어떤 협력 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와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유럽 국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Okay, so we often do cooperative projects in the UK. Sadly, we are not in the EU anymore, although we still are members of the network of safer internet centres that I mentioned while I was talking. So there's a network of 31 safer internet centres, and we meet more online than in person, but we meet twice a year. And we're able to talk about the issues that we are seeing and the responses that we are making in relation to particular issues. And that is a very valuable information exchange, because the online safety is a very broad topic that covers so many different aspects. It includes, of course, cyber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and grooming,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There's a whole range, and it's helpful for us to have that information exchange. We've also do collaborative projects, and we have done collaborative projects with government in the UK to support particular groups in society who are groups of young people who have particular needs and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online, and that's a very useful collaboration where government can help step in to support particular needs of minority groups. And we do collaborative projects sometimes with tech companies. We're a charity and we need to raise money just in the same way as the Blue Tree Foundation does with the support it gets from Samsung. We look to try and find priority issues that we want to deal with and then find a corporate sponsor who is also interested in that as a particular issue. And so we've done projects over the years with support from Snap and Microsoft and Google and wherever because it works. It has to work for both audiences. And in terms of the second part about sexual harassment, so the laws are in place, but they need to catch up a bit in this space. I'm not a legal expert, but for deep fakes of children, this is illegal. It doesn't matter if it's a fake or if it's a real child. That content is illegal. For adults, it's a bit more complicated because adults are victims of deep fakes too, and we are looking at a legislative change that will make the law much more comprehensive and better support adults in this space. I think there's a couple of things around the sexual violence that might be worth talking about. Some useful services, a global service called Take It Down. I haven't heard it mentioned today, but if a child is worried about an image of them that is circulating online, they can use Take It Down. It's a service based in the US, but it's available globally, which you can make a hash of this image, like a QR code of this image, and then the services that are members of this Take It Down service, which includes TikTok, Instagram, Snap, all the big popular services, global services, they will take steps to identify and make sure that image isn't circulated. So it's a very useful service. If a child is worried about an image that's being shared of them, they can take steps to reduce the level of that circulation. 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그 본 광고 중에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딸아이의 사진을. 근데 그 딸이 성인이 돼서 그때 왜 올리셨어요? 이러면서 그게 그런 뭐 딥페이크나 이런 거에 사용이 되면서 성적인 그런 뭐 성희롱이나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돼서 그 딸아이가 커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윌 가드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방법들이겠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더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2024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포럼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호기심과 재미로들 시작한다고 하죠.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된 사이버 폭력. 이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됩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찾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 모두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사이버 폭력 예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소년을 위한 푸른 코끼리의 메시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눈빛과 참여, 박수, 관심, 앞으로 나아갈 푸른 코끼리의 든든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푸른 코끼리는 언제나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영상 끝까지 자리에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리 정리되면 영상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5살 푸푸 청소년의 친구 진사회적 능력 가진 사이버 정글 가디언 나와 함께 탐험 떠나줘 우리 함께 안전하게 탐험해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 사이버 폭력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 정말 좋은 질문이야. 내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사이버 정글 탐험 준비 완료. 정직하고 전약 먼저 지켜. 용서하고 학급 책임 우선. 배려하고 소유 능력 길러. 진사회적 능력 강화. 부코와 함께 활동해서 좋지. 부코와 함께 예방해서 좋지.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 모두 푸크처럼 가디언 되는 것